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시즌2 23회입니다. 지난 2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벤텀급 얘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BC 국제심판위원이시고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국제이사이신 임준배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싱팬 코토바 서준하님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 2시간 동안 80년대까지 이제 벤텀급이 진행이 됐어요. WBC는 90년대 초까지 얘기를 했고 WBA 경우는 이제 제프 챈들러가 장수 챔피언 시대에 막을 내리면서 리차드 산도발 백인의 호프였죠. 이 선수에게 마지막 라운드에 KO패를 당하고 타이틀을 이제 넘겨주게 됩니다. 그때 얘기부터 진행하도록 하죠. 리차드 산도발은 그 멕시코 피가 흐르지만 그 단발 좀 미국이죠. 예, 미국이죠. 네. 그래서 하드펀쳐고 뭐 나름 로컬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챈들러의 장기 집권을 이제 막는데 그 시합 보면 마지막 라운드에 왜 레프리 스톱 걸리면 챈들러가 뭐지 하고 약간 멍한 표정을 이렇게 서 있는 약간 그 코너에 몰려가지고. 똑떠름한 표정을 서 있는데 산도발은 뭐 얼굴도 잘생기고 또 그 시합 자체가 스타일이 되게 호쾌해가지고 약간 미니 맨시니 같은 느낌. 네. 비슷하네요. 예. 예,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뭐 카르도니아 우르야 같은 선수도 KO 시키고 했는데 뭐 롱런은 하지 못하고 그 또 다른 미국의 이제 그 단발 펀쳐죠. 또 게비 카니자레스를 맞이해가지고 그 시합이 아마 라스베가스에서 굉장히 여러 개 세계 타이틀 매치 복합을 했던 시합 중에 하나인 것 같아. 큰 카드였는데 거기 혼조를 해버리죠. 카니자레스의 주목에. 예. 예, 그래서 뭐 짧지만 굵게 그 챔피언 시절을 보냈고 이제 이때는 이제 반탐에 큰 뭐 어떤 롱런 챔피언이었고 이제 WBA는 막 그 약간 그 춘추 전국 시대 같이 돼가지고 그리고는 카니자레스는 또 그 피난고한테 그 어디죠 베네수엘라의 약간 능구렁이 같은 스타일의 그 피난고한테 또 타이틀을 뺏기고 그래서 피난고가 뭐 챔피언 시절 그 계속 그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뭐 강한 느낌은 아니었고 그 피난고의 타이틀이 그 어디로 가죠? 이제 피냥고가 방어전 프랑크 듀테르텐가 걔랑 이제 방어전 한 다음에 내놓죠. 그 슈퍼 반탐으로 올라가죠. 내놓고 이제 박탈당한 게 아니라 내놓습니다. 그냥 내놓는 예.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결정전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무구르마 다쿠야랑 아자엘 모란이 이제 하게 되죠. 일본에서. 요즘에 이제 IBF가 이제 새로 태동을 해가지고 아직 뭐 인정은 제대로 못 받지만 이제 초대 챔피언이 일본에서는 지금도 인정은 안 하고 있지만 신카키 사토시가 그 필리핀 선수를 이기고 엘모 마갈라노, 예. 김성남 선수를 2번이나 이긴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 하는데 거의 일본에서는 공식으로 인정을 안 했죠. 예, 안 하고 어쨌든 세계 챔피언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나름 그 스타가 나오는 게 이제 제프 페닉이 그 사토시를 불러다가 챔피언이 되면서 그 제프 페닉의 3체급 제패 중에 첫 번째 타이틀인 그 벤텀 타이틀을 빼앗고 근데 이제 이 당시만 해도 IBF가 그렇게 권위 있는 타이틀은 아니었기 때문에 페닉도 뭐 스티븐 맥크로이와 방어전 하고 바로 체급 올리죠. 예, 그렇죠. 네, 올리고 그리고는 IBF는 도대체 그리고 IBF가 후베날 베리오하고 어쨌든 한 번에 결정전을 하고 뭐 좀 거쳐간 다음에 이제 그 굉장한 장수 챔피언이 이제 IBF에서 나와서 88년도에 이제 올란도 카니잘레스가 등장하면서 그 연속 방어 기록을 깨죠. 16차까지 이제 방어를 하면서 벤텀급 최다 방어 기록으로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사실 올란도 카니잘레스 전까지는 IBF는 좀 이렇다 할 그런 타이틀 매치는 눈에 띄는 게 없었고 사실 이제 박찬영 선수가 등장하기 전에 무구루마 다쿠야와 아사엘 모란 이 경기부터가 87년 3월이었는데 그때부터가 이제 우리가 기억이 많이 남는 그 타이틀이죠. 그 타이틀이 결국 문성길까지 가기 때문에 사실 이제 무구루마는 원래 이제 베르날도 피난코와의 타이틀 매치가 그렇죠. 이제 예정이 돼 있었는데 피난코가 이제 급작스럽게 타이틀을 내버리고 주니어 페더로 올라가죠. 주니어 페더 올라가느라고 급하게 이제 결정전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상대로 나온 게 아자엘 모란인데 아자엘 모란 지금까지 좀 미스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스테리예요. 전적도 그 폭스리그보다 확인도 안 되고 이걸 도대체 어디서 데리고 왔나 하는 일본 어떤 뭐 그 프로모션의 어떤 힘 아닐까요? 그 저기 무구르마 다쿠야를 왕자에 등극시키기 위해서. 아자엘 모란 어디서 만들어 온 것 같은 느낌이고 그때 이제 무구루마 다쿠야랑 베르날도 피냥고 시합이 잡혀 있다가
그게 깨지면서 그러니까 날짜가 잡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피냥고가 이제 급하게 올라가고 반납하고 처리되고 하면서 타이틀 매치가 뜬 상황이어서 그래서 아마 급조돼서 아사엘 모란을 데리고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WBA도 인정을 하고 대신 이거 하는 대신에 뭐 60일 이내에 그 박찬영 선수가 지명 방어전을 해야 된다는 조건을 달고 승인을 해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구르마는 앤드리스 파이터 정말로 그 일본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전형적인 그 후퇴를 모르는 그 막무가내라고 해야죠. 좀 미련하게 밀고 들어가는 복서죠. 그 때릴 거 다 때리고 맞을 거 다 맞고 하는 스타일. 그래서 아사엘 모라는 애시당초 상대가 안 됐고 그래서 가볍게 오에케오를 이기고 그 무구르마는 이제 우리나라에 좀 알려진 게 그 전에 이제 최영갑 선수와의 그 2연전이 있었죠. 그래서 1차전은 한국에 와서 완패, 2차전은 일본에서 뭐 복수에 성공, 2회 KO로. 근데 이제 2차전은 사실 최영갑 선수가 좀 수명이 다 했을 때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최영갑 선수가 사실 그 무구르마와 부산에서 동양 타이틀 결정전을 할 때 김지원 선수가 내놓은 타이틀을 이제 결정전을 가졌는데 그 결정전에 원래 박용훈 선수가 출장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박용훈 선수가 주먹에 부상을 당하면서 한국 챔피언이던 최영갑 선수가 같은 88 프로모션이었기 때문에 대타로 나갔는데 그때 부산에서 시합을 하는데 일본에서 중계반을 파견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생중계를 할 정도로 무구르마에 대한 기대가 일단 높았고 그것도 오사카 지역 생중계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최영갑 선수가 이겼는데 최영갑 선수가 약간 반골 기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본 것이 아니고 들은 얘기인데 그러면서 88 프로모션에서 찍혔어요. 그 바람에 동양 타이틀 방어전을 국내에서 3차례인가 하고 태국에 원정 가서 프라운삭 무항수린 그러니까 그 김철호 선수를 이기고 그렇죠. 후에 이제 이승우 선수와 결정전을 갖는 이 선수에게 동양 타이틀을 날리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88에서 이제 관리를 안 한 거죠. 이 선수를 이제 그냥 내쳤다고 이제 보는 게 맞을 만큼 그 상태에서 최영갑 선수가 타이틀을 뺏기고 일본에서 무구르마와 2차전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는 최영갑 선수가 이제 더 이상의 모티브를 가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랬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제 2라운드에 아주 손쉽게 그냥 KO 배를 하고 뭐 사실 무구르마는 최영갑 선수에게 졌지만 복수를 하면서 더 일본 팬들한테 부각이 됐죠. 그러니까 그 다스요시 조이치로 얘기를 또 하겠지만 다스요시 조이치로를 잇는 그 오사카의 별이라고 해야 될까? 했지만 와타나베지로. 예. 그래서 어쨌든 챔피언이 됐지만 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박찬현 선수와 1차 방어전을 맞닥뜨려서 지금까지도 얘기가 뭐 그 버팅이 굉장히 그 짐이 되었다는 소리를 하지만 정말 무참하게 맞고 일본 홈링이지만 레프리가 스톱을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맞고 그 아주 단명으로 끝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구르마는 후에 뭐 슈퍼 반탐으로 올려서 그 누구죠? 그 챔피언? 에스트라다도 하고 바스케스와도 하고. 바스케스와는 이제 벤텀급에서 박찬영의 타이틀을 가져간 상태에서 재도전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세계에 복귀는 없었고. 그래서 박찬영 선수는 이제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아주 그 일본에서 한 세계 타이틀 그 탈환 중에도 그 몇 안 되는 손꼽히나 통쾌한 승리를 거두는 거죠. 그래서 뭐 무구르마가 아주 세계 정상급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일본에서 그 일본의 터프가이를 그렇게 원사이드하게 그게 차라리 박찬영 선수가 주먹이 셌으면 그 전에 빨리 쓰러졌을 텐데 쓰러지지도 않고 정말 맞을 거 다 맞는 것 같은. 예, 근데 그 일본에서는 근데 미리 전제하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인데 이 풍토 자체가 조금 이렇게 과대 포장을 하는 조금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스요시 조이치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그렇죠. 스타성은 있는데 딱 거기까지 이렇게 실력이 뭐 이렇게 세계 정상급이라거나 보기에는 어렵다고. 일단 뭐 데뷔해가지고 나와서 약간의 스타성만 있으면 뭐 별 이름을 다 붙이죠. 그래서 뭐 오하시도 뭐 150년 만에 뭐 결국 오하시는 그래도 뭐 2체급 재패 성공을 했지만 그러던 선수 뭐 그러다 흐지부지 되는 선수가 70년대도 많아요. 그래서 그 타잔 토바르라고 타잔처럼 하고 나와서 뭐 그 무슨 뭐 어디에 뭐 짐승 뭐 짐승 같은 뭐라고 하고 뭐 했는데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고. 황충재 선수도 국내에서 했었죠. 타잔 토바르 그건 이제
그 데뷔 초기에는 굉장히 데뷔 초기에는 굉장히 기세를 날렸는데 금방 끝나더라고. 금방 져버리고. 그 요즘에는 그 풍토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조금 이렇게 조금 연속 KO가 있다거나 그러면 뭐 굉장히 막 이렇게 부풀려서 선전을 해서 세계 타이틀을 붙여보면 뭐 와타나베 유지나 이런 예처럼 너무 무참하게. 근데 일본이 그 예능계나 체육계가 다 그러지 않아요? 그 예능계나 이런 데도 뭐 굉장히 그 수식어가 예. 그리고 그 복서들 무슨 황금의 뱉으면 그렇다고 치고 그거는 뭐 미국에서 무슨 로프의 마술사 뭐 이런 거 다 일본에 붙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조메데를 이제 로프가의 마술사라고 그래서 별명을 그런 붙였죠. 걸 되게 짓는 걸 좋아하고 저 누구죠? 그 니콜리노 루체를 그 언터처블. 네. 그래서 그런 거 일본에서 짓는 게 되게 많아요. 그 세계적인 복서에 대한 것도.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서 박찬영 선수가 굉장히 통쾌하게 챔피언이 됐는데 뭐 이 오래 가진 못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뭐 확인은 안 됐지만 그 1차 방어전 상대를 고르는데 랭킹을 보고 보니까 만만한 애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바스케스가 그 전에 이제 그 전 시합에서 이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바스케스가 8인가 아마 랭크가 8인가 돼 있는데 그 바스케스 선정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바스케스가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 진짜 괴물이었죠. 3체급 제패하고 그 최재훈 선수도 그거한테 그 주먹에 당했는데 보이지 않게 멀리서 날라오는 훅. 그래서 그 엘로이 로하스도 그거, 엘로이 로하스도 그 전까지 되게 엘로이 로하스가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었던 것 같은데 그 기량으로. 근데 뭐 11회에 펀치력 차이가 엘로이 로하스도 사실은 굉장한 하드 펀처라고 얘기되는데 둘이 이렇게 맞붙어서 펀치 교환을 하니까 이거는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스케스도 약간 기복이 있는 것 같은데 주먹 자체가 묵직하네. 라울 페레스도 그냥 뭐 맞고 떨어지는데 주먹의 그 볼륨이나 그 타격이 굉장히 그 강한 선수 같았던. 그러니까 발도 느리고 뭐 기복은 조금 있죠. 그 아벨라한테 또 이렇게 무참하게 깨워당하는 거 보면은. 하지만 그러니까 그 바스케스는 테크니션을 발휘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테크니션을 잘 잡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준병님이 말씀하셨던 그 멀리서 갑자기 툭 들어오는 그러니까 뻔히 보이는 펀치를 테크니션들이 다 허용해요. 그러니까 가사이 유이치도 대단한 테크니션인데 가사이 유이치. 그죠. 1라운드에 결국은 그 펀치 맞고 이제 3번 다운당해서 무너져 버리고 최재원 선수도 그러고 뭐 라울 페레스라든지 엘로이 로하스라든지 터프하진 않은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극강의 모습을 보였는데 외려 카오코 갤럭시나 이 무구르마 다쿠야 같이 소싸움하는 힘으로 파워로 몰아붙이는 그 터프한 선수들한테는 의외로 고전을 하는 그런 면이 소싸움하는 있었어요. 저기는 좀 아벨라. 그러니까 치고 받고 이스라엘 콘트라리아스에게도 1라운드 KO. 한 방 맞고 그냥 너무 기절하고 뜻밖이었죠. 그래서 이제 IBF에서 WBO가 또 새로 창설을 되죠. 그래서 WBO의 사실 어떤 창설의 그 계기는 아까 얘기한 그 WBA 벤텀의 베르날도 피난고가 무구르마의 시합을 앞두고 갑자기 체중 못 맞춘다 그러고 타이틀 내놓고 주니어 페더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훌리오 헤르바시오 페르토리코 선수가 결정전을 하는데 이 시합은 객관적으로 봐도 이제 헤르바시오가 좀 우세한 시합을 진행을 했는데 베네수엘라가 그 당시에 WBA 회장국이었고 피난고가 WBA 베네수엘라 선수다 보니 봐서 그런지 어쨌든 피난고의 손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페르토리코가 반발을 한 거죠. 그래서 야 같은 중남미인데 멕시코 쪽은 WBC가 뭐 그런다고 해서 눈에 저걸 하고 베네수엘라 뭐 이쪽은 또 WBA에서 그러고 파나마는 그 페르토리코나 우리는 뭐냐 뭐 이래가지고 뭐 그거에 물론 그게 시발점은 아니지만 이제 그걸 빌미로 해서 WBO가 창설이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 WBO는 페르토리코, 도미니카, 그리고 이제 이태리, 그 다음에 그거 이제 영국이 영국. 들어가면서 세졌죠. 이제 그 나름 그 입지가 다져졌고 이태리 쪽도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이태리도 복싱이 굉장히 성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입김을 많이 넣고 그러다 보니까 뭐 WBO 초창기 챔피언 보면 이태리 애들도 꽤 있죠. 맞아요. 뭐 스테카라든지 꽤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WBO가 88년, 8년 그때 이제 8년도에 만들어졌고 WBO도 뭐 결정전을 각 체급별로 해서 반탐은 이스라엘 콘트라레스가 초대 챔피언이 되죠. 초대 챔피언이 되는데 뭐 그 당시만 해도 WBO는 뭐 그렇게 뭐 그
권위가 없었기 때문에 콘트라스는 그냥 바로 내놓고 그러니까 콘트레라스가 WBO 챔피언이 초대 챔피언이 됐는데도 방어전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WBA 루이 치토 에스피노사한테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합전도 아니에요. 그냥 그 도전을 하죠. 그냥 도전. 네. 그래서 WBA가 어디까지 갔지 지금? 그리고 WBA는 이제 그 바스케스가 챔피언이 돼서 네. 무구루마한테 무승부로 이제 타이틀을 방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카우코 갤럭시한테 뺏기죠. 가오코 갤럭시아는 완전히 그 시합 보면 둘이 소싸움하죠. 그냥 머리 서로 맞고 뭐 지구전이라 그러기도 뭐 하고 뭐 하여간 했는데 판정은 뭐 태국에서 했으니까 그 갤럭시가 이겼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네, 그렇죠. 갤럭시가 이제 처음 챔피언이 되는데 자기 형만은 많이 못한 얼굴은 똑같이 생겼는데 많이 좀 못한 그런 챔피언이었고 역시 뭐 단명이 되죠. 단명이 돼서 우리나라 이제 드디어 이제 반탐에 이제 세 번째 세계 챔피언이 나오죠. 그래서 그 갤럭시 선수를 이제 우리나라의 그 아마추어 스타였던 문성길 선수가 7전인가요? 8전인가요? 6전째. 6전째인가요? 그래서 불러드립니다. 해가지고 초반에는 이제 굉장히 우세한 시합을 벌리고 그 시합이 끝날 즈음에서는 좀 열세였죠. 근데 이때부터 문성길 선수는 약간 그 자기 그 왜 좀 힘 떨어지고 질문하면 눈부상으로 시합이 뭐 끝난다는 약간 그런 징크스가 된 시합 중에 하나가 됐죠. 그래서 갤럭시로서는 뭐 초반에 조금 포인트를 잃었지만 이제부터 내가 힘을 발휘하려고 그러는데 시합이 끝난 것 같다는 뭐 그런 예. 약간 그런 얘기였고 근데 뭐 시합이 계속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됐을까? 문성길 선수는 그런 시합이 좀 몇 개 있어서 좀 그러니까 마스무라 겐지하고도 그랬고 근데 제 기억으로 그렇게 열세였던 것 같지 않아요? 저도 그러니까 생각해요. 진짜 잘 초반에 싸웠고. 잘 5라운드까지는 예. 이겼는데 끝까지 갔다면 근데 이제 약간 5라운드 지나면서 약간 이제 힘이 떨어진 것 같고 약간 이제 갤럭시가 반격이 좀 시작되는 분위기였는데 거기서 이제 시합이 뭐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뭐 판정에는 하자가 없는 거죠. 눈부상으로 못 하겠다는데 어떡할 그렇죠. 거야. 그리고 최첨했는데 이겼는데 어떡할 거야. 했는데 역시 태국은 옛날부터 그 항상 그 챔피언이 원정을 오면은 그 옵션 거는 게 있어서 그 60년대 시절에도 폰킹 피치가 일본 와서 에비아라한테 타이틀 뺏기고 바로 옵션 행사에서 태국 데리고 와서 이기고 또 킹피치가 파이팅 하라다한테도 일본 와서 타이틀 뺏겼는데 바로 또 옵션 행사에서 태국 데리고 와서 이기고 그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를 당한 게 문성길 선수 갤럭시 치탈라타 김용강 그 여기 데리고 와서 비싼 돈 주고 이기고 바로 또 그냥 옵션으로 태국 가가지고 타이틀을 뺏기는 그런 경우가 됐고 그 문성길 선수는 이제 슈퍼플라이에서는 장수를 하지만 반텀에서는 오래가지 못하죠. 그래서 그렇죠. 바로 이제 그 1차 방어전 에드거 몬세라트한테 이제 이기고 1차 방어전이 고바야시 치아키. 아닙니다. 1차 방어전은 에드거 몬세라트 그런가요? 고바야시 치아키가 이제 2차 방어전. 네. 그 1차 방어전에 에드거 몬세라트 할 때 이제 도전자가 뭐 이전에 세계 도전 관록도 있고 해서 만만치 않다고 그 파나마의 테크니션이라고 아마 이렇게 얘기돼서 조금 긴장감이 돌았던 것 같은데 막상 붙어 보니까 그 문성길 선수의 진짜 돌주먹이 유감없이 뭐 나름대로 남매의 기교파였는데 카우사이 갤럭시에게도 이제 맞고 떨어졌잖아요. 네, 케어패를 그렇죠. 한 당했고 방에 그냥. 하지만 비슷한 그런 결과로 네. 뭐 그냥 진 이겼던 것 같아요. 7라운드까지. 예. 그러니까 참 그 문성길 선수가 슈퍼플라이 그러니까 주니어 벤텀에서 만개하긴 했는데 그 진짜 누구 뭐 하여튼 적수라 할 만한 상대를 불러다가 이렇게 통쾌한 경기를 한 것 중에 아주 그 기억에 남는 경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에드거 그렇죠. 몬세라트가 그 다운신도 그렇고 정말 강렬하게 그냥 문성길 특유의 저돌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상대는 계속 그냥 리딩 펀치 날리고 뭐 하는데 뭐 개의치도 않고 뭔가 들어가가지고 해보려 하는데 네, 해보려 하는데 뭐 손을 못 쓰게 양국으로 휘둘러가지고 그냥 뭐 상대를 그냥 쓰러뜨리고 뭐 이러니까 정말 그 우리나라도 저런 챔피언이 있구나라는 그런 그렇죠. 생각을 들게 해준 경기였어요. 고바야시 고지도 터무니없죠. 고바야시 치아키. 고바야시 치아키 시합도 뭐 테크닉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맞으면 뭐 고바야시가 뭐 저거 되니까 했는데 그 경기 근데 의외로 고전했어. 그러니까 맞아요. 양국도 맞아요. 맞고 무릎도 한번 꿇을 뻔해. 아니, 그래서 일본에서 문성길 선수를 저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 부상 판정도 많고 하고. 그러니까 고바야시가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문성길 선수가 나중에 터무니없이
쳐가지고 쓰러지는 거 보고 야 저거 완전 돌주먹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방어를 했지만 그 갤럭시와의 그 옵션 때문에 태국에 날아가서 그 태국 시합은 뭐 실력이라기보다 그 태국 분위기 환경 때문에 뭐 진이 빠졌다 그래야 되나? 정말 예상치 못하게 원사이드로 밀리죠. 좀 진짜 의외였어요 그 시합은. 그러니까 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태국의 원정 가서 과연 그 원정 챔피언이 몇 승이나 했을까 그게 지금 궁금할 정도로. 그 원정 승률이 제일 나쁜 데가 태국이에요. 그러니까 고야만가 그 이영철 이긴 그 챔피언도 고이티아. 예, 고이치아도 정말 태국 가가지고 그 근데- 복부 한 방 맞고 근데 약간 그렇게 그냥 무참하게. 요즘은 그게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거 있더라고. 태국은 세계 타이틀 매치라면 주로 야외에서 합니다. 대낮에. 그렇죠. 그럼 일단 더워요. 네. 그럼 이제 선수가 올라와서 뭐 몸 풀고 있잖아요. 음. 그럼 무슨 뭐 별 달고 뭐 군복 입은 사람이 나와서 한 20분을 떠듭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그리고- 지치라고. 아니 그 걔네 행사예요 그게. 그리고 또 무슨 시장 같은 사람 나와서 한 15분 떠듭니다. 링 세레모니가 시합 전에 한 1시간을 해요. 근데 그래서- 선수를 세워놓고 해요. 그래서 그 뭐 태국 시합 갈 때는 시합 전에 괜히 링에 와서 막 몸 풀고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든지 아예 링에 안 올라가서 그늘에 가 있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 선수를 링에 올려놓고 그 짓을 하거든. 그러니까 여담이지만 지금 태국의 원정 가서 그 원정 챔피언이 이긴 경기가 그 쏨삭이랑 카르넬로가 그 경기 하나 하고 유리 아르바차코프가 키티카 가가지고 예, 그리고 무왕차이 키티카즈미 이 정도밖에 기억이 안 WBA 나요. 잠정 타이틀 그 고가왕과 그 플라이 일본의 선수가 하나 이겼는데 일본에서도 태국 가서 이기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레오 가메스는 가서 피치트 조실이 왔으니까 추후 WBA 주니어 플라이급 챔피언단을 KO 시켜요. 6라운드에. 뭐 로센도 알바레스도 가서 이기긴 그치. 했는데 뭐 그 확률이 굉장히 하여간 태국은 일단 사람 짐 빼게 만드니까. 루페 핀토로도 가서 KO 당하는 나라니까. 그것도 그냥 한 방에 다 그냥 케어는 한 방에 그냥 끝나버려. 근데 그거는 실내 체육관에 거기야 루프 팬트라고 그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어쨌든 그래서 갤럭시가 다시 이제 타이틀을 재집권하죠. 했는데 그 다음 방어에서 이제 정말 불가사의한 또 그 사태가 벌어지죠. 그래서 필리핀의 그 루이시토 에스피노자, 우리나라의 민영천 선수도 했고 나중에 이제 뭐 벤텀에서는 그렇게 뭐 그 체중 감량 것 때문에 그 뭐 좋은 시합을 많이는 못 보였지만 나중에 페다에서 굉장히 그 세자르 소토라든지 뭐 여러 선수. 그 어느 순간부터 벤턴급이 약간 그 거쳐가는 체급 비슷하게 그렇게 된 느낌. 그리고 그때가 한참 고를 때예요. 그리고 이제 에스피노자는 외형을 봐도 벤텀은 도저히 무리인 그 이 신장하고 체형이 골격 자체가. 예. 예. 그래서 벤텀은 뭐 단명으로 끝났고 후에 이제 고이즈미 그 일본의 매치메이커인 고이즈미 씨한테 이제 픽업이 돼서 그 페더급 그래서 마누엘 메디나라든지 뭐 세자르 소토와 이제 페더급에서 좋은 승부를 벌이는데 어쨌든 갤럭시와의 방어전은 이제 그 에스피노사라는 원정 경기죠. 방콕에서 치르는데 굉장히 그 지금까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죠. 그렇죠. 네. 그럼 말씀 좀 해주시죠. 또 카메라 웍도 이상해서 주심이 이렇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없어져 있어요. 갤럭시가. 맞은 것도 아니고 그냥 시합 중에 이제 저절로 쓰러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다시 봤는데 그 일본 또 복싱 팬은 그 전에 이미 가볍게 얹힌 것 같은 레프트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레프트를 있었고. 많이 맞췄죠. 네. 날카로운 레프트를 에스피노사가 몇 차례 맞히면서 하지만 그걸로 갤럭시가 데미지를 받은 듯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었는데 그렇죠. 워낙 그 선천적인 그 지병이 있었었나 봐요. 지병이. 그래서 이제 그 경기 끝나고 결국은 갤럭시는 바로 은퇴를 해버리게 되고 그리고 에스피노사가 이제 두 번의 방어전을 갖게 되는데 그 미국의 뭐 허리스니드도 그 잡고 이제 태국에서 또 방어전을 치르는데 두 경기를 모두 태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옵션에 걸려서 타이틀 따고 두 번의 방어전을 다 태국에서 하고 옵션을 다 이제 이행을 한 후에 본인의 홈링인 이제 필리핀으로 그 이스라엘 콘트레라스를 불러오죠. 그리고 거기서 먼저 두 번이나 다운을 빼앗지만 결국 5라운드에 이제 역전 KO를 하면서 홈링에서 벌어진 그 타이틀 매치에서 타이틀을 날리게 되는데 그때부터 에스피노사의 감량고가 시작이 이제 됐던 것 같아요. 도저히 체중을 맞출 수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에스피노사는 패더급으로 얼짱을 하게 되고 뭐 이스라엘 콘트레라스도 롱런을 못하고 바로 다음 방어전에서 에디 쿡에게 똑같은 5회 KO패로 이제 타이틀을 뺏기죠. 에디 쿡 역시도
뭐 전혀 방어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첫 방어전에서 호르헤 엘리세로 훌리오 이 선수에게 이제 타이틀을 뺏기고, 어쨌든 지금 코토바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벤텀급이 어느 때인가부터, 그러니까 그 80년대 말, 90년대 초 그때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좀 이제 거쳐가는 체급. 그러게요. 그러니까 한때는 경량급의 황금 체급이라고 해서 전 세계 복싱계 경량급에서는 그만큼 굉장히 시장이 활성화되고 주목받은 체급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진짜 이렇게 출중한 복서가 한 명 나왔다 싶으면 벤턴급에서 이렇게 이제 정주하지 않고 그 체급을 이렇게 거쳐서 다른 체급에 가서 만개하는 경우가 그러네요. 자꾸 이렇게 빚어지는 것 같아서. 사라고사가 시초인 것 같아요. 85년도에 사라고사부터 그렇죠. 이제 시작돼가지고. 예. 그리고 그야말로 벤턴급 하면 항상 안정된 챔피언들이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예. WBC는 이때 어쨌든 뭐 미겔 로라 그리고 라울 페레스가 계속 장기 집권을 할 때였는데, WBC는 이제 그랬었고 WBA는 계속 챔피언이 이제 로테이션처럼 순환되는 그 시기가 이제 90년대 초까지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 WBC로 이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WBC는 90년인가요? 91년인가요? 그 다치우시 조이치로가 이제 그렉 리차드슨을 불러서 그 10라운드 그 종료 KO승으로 그 타이틀을 따내게 되고, 이제 방어전을 치러야 되는데 그때 방어전에 물망에 오른 선수가 변정일 선수예요. 근데 그 이 다치우시가 눈 부상이 망막박리 때문에 JBC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타이틀을 내놔야 되는데 그 일본 측에서 비즈니스를 했고 WBC에서도 이제 그런 걸 받아들여 주다 보니까 잠정 타이틀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빅토르 라바날레스와 이용훈 선수가 92년 3월에 이제 미국에서 치른 그 경기가 WBC 잠정 벤턴급 타이틀 매치가 됐어요. 그게 최초 잠정이죠? 최초로 알고 있었는데 추후에 이제 그 WBC에서 그 기록을 정리하면서 최초의 잠정 타이틀 매치는 83년에 그 알버트 다빌라와 키코 베이네스 그 경기가 이제 최초의 잠정 타이틀 매치인데 공교롭게도 벤텀급이에요. 그 당시에 그 다빌라 베이네스는 그냥 WBC 벤텀급 결정전 이렇게 예, 당시에는 모든 언론에도 그렇게 그런 보도가 잠정이란 됐는데, 개념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렇죠. 되게 그러니까 추후 이렇게 부종이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 WBC 기구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건 뭐 기구에서 그렇게 승인이 난 부분이라 어쩔 수가 없고, 그러면서 저희는 지금까지도 뭐 정규 챔피언 결정전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게 잠정 타이틀 매치였어요. 예. 라바날레스 이용훈, 라바날레스 오장균 두 타이틀 매치가 모두 잠정 타이틀이었고, 아마 국내에 생중계가 됐더라면 전문가들이 파고들어서 그 부분을 그 아나운싱을 했을 텐데 그때 중계도 안 되고 복싱은 또 이제 막 떨어지던 시점이다 보니까 국내에도 제대로 된 기자가 그렇게 잠정 챔피언십이라고 쓰질 않았었고. 그래서 이용훈 선수 잘 싸웠어요. 잘했죠. 잘 싸웠는데 이제 눈부상으로 했고 뭐 끝까지 갔어도 이길이란 보장은 없지만 굉장히 잘 싸웠고, 오장균 선수는 뭐 나름 선전을 했는데 약간 그런 분위기, 그런 느낌. 리몬과 최충일 시합을 보는 듯한 느낌. 무식한 멕시칸. 그러니까 라바나레스도 역시 아슬아슬하다 보면 다 그 경기가 비유로 얘기가 되네. 그래서 라바나레스도 이기고 있지만 불안한. 또 다른 그 전통의 작은 리본이죠, 작은 네. 리본. 또 다른 멕시칸 전통의 그 멕시칸 반탐인데, 이는 또 그 정말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멕시칸 마구잡이 파워복싱. 그래서 리몬, 뭐 쿠에바스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렇죠. 결이고, 예. 그러니까 뭐 전혀 상대를 개의치 않고 자기 때릴 거를 뭐 이게 미스브로가 나겠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뭐 일단 휘둘러 보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요즘에 그 플라이급 챔피언인 훌리오 세자르 마르티네스가 딱 그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가드는 굉장히 좋은데 막상 자기 공격할 때 다 열리는 다 오픈되는 건데, 라바나레스는 리몬에 비하면은 그 공격이 일단 시작되면 좀 정교한 맛은 있어요. 그렇죠. 연타 들어가는 거는 리몬보다는 좀 덜 조잡하게 들어가는데 어쨌든 뭐 극과의 그 선수였고, 뭐 아주 강한 챔피언이라고는 안 그러지만 뭐 굉장히 터프한, 그리고 이제 잠정 챔피언이 돼서 다시 다스요시와 다시 붙죠. 이제 오장균 선수랑 안도이 다두자린가 이 선수를 이기고 다스요시랑 왕좌 통일전 합니다. 오캄포 이기고. 오캄포. 그러니까 WBC에서 그
다스요시의 타이틀을 지켜줘요. 1년 동안.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아라바네스는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정규 챔피언과 잠정 챔피언의 그 이제 통합전. 왕좌 통일전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왕좌 통일전에서 그 빅토르 라바네스가 그 다스요시를 그 저 9라운드 TKO로 이제 이기면서 그 다스요시가 1차적으로 이제 그 시대의 막을 내리게 돼요. 그 후에 라바네스가 한국에 와서 변정일 선수에게 타이틀을 뺏기게 됩니다. 그럼 이제 WBC 또 그러니까 변정일 선수가 우리나라의 네 번째 벤턴급 그렇죠. 챔피언이 되는 벤턴급의 거죠? 네 번째 챔피언. 첫 WBC 챔피언이에요. 그렇지. 벤턴급은. WBC. WBC 벤턴급 네. 챔피언. 근데 변정일 선수가 라바넬레스를 이긴 경기는 국내에서 세계 타이틀을 획득하는 경기 중에서 가장 마음 편하게 봤던 것 같아요. 이건 전혀 불안하지도 않고 라바네스가 못 때릴 것 같은 거. 기량이 뭐 한 수 위이구나. 그러니까 정말 안정적으로 상대를 제압한 그런 경기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WBC는 이제 그렇게 가고 있고 WBA는 어디까지 갔어요, 우리요? WBC 얘기를 좀 더 하죠. 그래서 그래? 아까 WBA 얘기는 그 좀 통화하실 때 좀 했습니다. 해서 약간 아까 활거식으로 그저 홀에 엘리세르 훌리오 거기까지 이제 얘기가 된 그럼 막 상태고 뒤죽박죽 됐대구나. 막 WBA 막 저 뭐 이스라엘 콘트라레스에서 에디 쿡으로 갔다가 뭐 자고르나무 훌리오까지 바뀌고 갔다는데 뭐 주니어 존스는 아직 안 됐고. 이제 나와야죠. 그거부터. 왜냐면 변정일 선수가 챔피언이 될 때 그때 이제 MBC에서 중계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중계를 안 한다는 거는 중계권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프로모터가 이 유치가 타이틀 힘들어지죠. 매치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네. 이제 그게 그 해설위원을 하시던 한보영 네. 선생님이 설득을 했어요. 상성상 이 경기는 이길 확률이 높다. 그러면서 이제 MBC에서 중계를 하게 됐고 그 변정일 선수를 스카우트했던 장병호 회장께서 이제 경기를 주최하면서 정말 안정적으로 그 타이틀이 이제 방어가 됐죠. 그리고 1차 방어전에서 호세피노 수아레스를 또 완벽하게 이제 그렇죠. 한번 다운을 뺏고 이긴 후에 2차 방어전이 원래 야쿠시지가 아니고 다스요시였어요. 상대가. 그래서 일본에서도 날짜까지 잡혀놓은 상태에서 한 번 어그러진 상태에서 두 번째 변정일 선수와 다스요시가 격돌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도 다스요시의 그 눈부상이 그 발목을 잡으면서 JBC에서 라이센스를 안 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스요시는 야인 생활이 시작이 돼서 그 라스베가스 뭐 이런 데서 계속 시합을 해요. 그러니까 테이켄 프로모션에서는 이 다스요시에게 계속 기회를 줬고 JBC에서는 일본 내에서는 시합을 못 한다는 판명을 내린 상태고 그러면서 이제 야쿠시지에게 그 타이틀이 그 2차 방어전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 결과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판정 자체가 좀 너무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논란 돼요. 판정에 재채점 하는 콘텐츠에 한 일본에서 홈타운 디시즌 당한 시합 중에 가장 심하게 당한 것 중에 하나인 시합이 된 거죠. 그래서 시합 끝나고는 아이고 적재에서도 이겼네 했는데 네. 갑자기 야쿠시키 그러니까 적지 판정승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져요. 근데 일전에 얘기했지만 약간 그 심판들 배정도 약간 그 영향을 미치는 게 김용강 레파드 네. 담았구만. 네. 최영수 하다케 하면 1차전 그건 야 이거 적지면 진 것 같은 했는데 최영수 밑단이야마 또 밑단이야마 또 아주 공정하게 뭐 판정이 나왔고 네. 변정일 야쿠시치 시합은 말도 안 되는 그런 판정이 나왔고 그래서 그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뭐 프로모터가 심판을 매수한다는 거는 저게 뭐 38년 1938년도 얘기고 심판 배정에 있어서 약간 친일파가 섞여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오히려 처음 온 심판 애들이 일본 애한테 점수를 후하게 줘요. 그게 약간 뭐 내가 일본을 왔다는 뭐 그런 게 작용을 한 건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점수를 주면 또 불러줄래나 뭐 이런 게 작용을 하는 건지 그래서 오히려 일본 시합 보면은 많이 온 놈이 야박해 일본 선수한테. 그리고 많이 왔다는 거는 그만큼 뭐 캐리어가 많고 그런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가끔 이제 보면은 WBC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레귤라로 오는 심판들이 있어요. NABF 소속하고 멕시코하고 뭐 유럽하고 있는데 그네들은 오히려 굉장히 공정하게 보는데 가끔 이렇게 어디 추천받아서 툭 한 번씩 오는 심판들이 점수가 일본한테 좀 더 후하게 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변정일
야쿠시치 시합도 내가 그 심판 배정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그런 영향도 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심판 배정이 주심이 토니 페레즈예요. 그리고 그 부심 중에 하나가 바바라 페레즈라고 부인이에요. 그래서 그 이 토니 페레즈 부인인데 한 번도 부심 본 경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에 안 나와 있어요. 뭐 미국에서 그 로컬 경기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둘이 일본 여행 왔구나. 그렇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그 경기가 WBC에서도 부부가 관여한 그 첫 세계 타이틀 매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바바라 페레즈 심판이 야쿠시치를 줘버리면서 판정이 이제 2대1로 넘어가는데 이게 80년대 같았으면 아마 강력한 어떤 그 제재 조치 또한 그 배정에 관해서 그거를 그대로 용납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90년대 넘어가면서 군의 몫이 힘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강탈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지금 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심판의 문제, 그 다음에 뭐 로비까지는 아니지만 그 나라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이 복싱계에서 그 실력을 입김을 행사할 수 있냐, 그것도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변정일 야쿠시치 시합은 정말 운 나쁜 시합이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뭐 그 타이틀 유지할 수 있었던 시합 같은 걸 갖다, 그러니까 일정이 되겠지만 지인진 코시모토 시합은 약간 갸웃거리게 만들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 홈 디시즌인 것 같긴 한데 냉정하게 라운드별로 따져보면 뭐 그렇게 막 무지하게 억울할 것 같지는 않은 시합이고. 예. 근데 변정의 시합은 그건 아니거든.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끝나면 이겼네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좀 변정일 선수는 뭐 아마추어 때도 서울 올림픽 때도 판정에 대해서 한번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렇죠. 약간 뭐 그 좀 굉장히 억울한 판정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 변정일 선수 야쿠시치 경기도 그 논란의 경기 리뷰에 한번 넣어서 재채점을 한번 해볼 생각인데 예. 그 뭐 다시 보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그 기억이 남는 것이 야쿠시지의 너무나도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경기가 끝났는데 본인이 이겼다라는 제스처. 그게 이제 내가 졌는데 홈링이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자기는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을 수 있는지. 주위에서 최천표를 봤나? 그럴 수도 있나요? 안 되죠. 불가능하진 않죠.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그 가끔 세계 타이틀 매치 할 때 지금까지 점수가 어떻다는 게 중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정구 선수랑 키티카셈 할 때도 11라운드까지 동점이라는 그게 멘트에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거 봤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다 안 이제 되는데? 중계석으로 이제 유출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변정일 선수 경기는 한번 봐야 되는데 야쿠시지는 그 이후에 저 변정일 선수한테 타이틀을 따낸 이후에 외려 안정된 챔피언으로 방어전을 해나가죠. 예, 뭐 얘기 좀 해주시죠. 질 것 같은 시합도 이기고, 그다음에 뭐 변정일 선수와의 재시합도 아주 뭐 그거는 이제 일단 변정일 선수 쪽에 문제가 있던 거죠. 어차피 뭐 더 이상 뭐 이 복싱에 대한 뭐 미련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뭐 군대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엮인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정말 애처롭게 그 여러 번 다운이 되고 보다가 나중에 중간에 그냥 일어나지 말고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전혀 그러니까 1차전하고는 틀린 사람이 그 돼가지고 논란 판정이나 편파 판정이 한 선수한테 참 큰 데미지를 입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복싱이라는 스포츠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환멸을 품게 되면서 그 데미지가 아니고 일생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그 복싱의 황 대표님이 올려주신 그 후안 마틴 코이 방어전 중에 에데르 곤제로스와의 시합이 있어요. 그건 뭐 악명 그거는 누가 봐도 레프리 수도 끝난 거거든. 근데 끝을 안 내잖아. 그리고 코너에서 이제 나 못하겠다고 올라왔는데도 그냥 속행을 하잖아요. 그 에데르 곤제로스는 챔피언이 되는 거. 챔피언 됐다고 손 들었잖아. 누가 봐도 되는 거고. 그 인생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뭐 제시합에서는 코리가 이기고 코이는 계속 가고 에델 곤자스는 그냥 없어진 존재가 됐고. 그렇죠. 태국에서도 콤파약이라는 그 WBC 플라이급 챔피언이 하커닝이라는 필리핀 선수와 하는데 정말 큰 거 맞고 완전히 그러기가 됐는데 레프리가 수톱을 시켜요. 그 타코닝은 이겼다고 뭐 난리를 치고 뭐 막 하는데 코너에서도 막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레프리가 거기서 주의를 줘. 주의를 주고 오히려 주의를 뭐 버팅하지 말라고 뭐 주의를 막 주니까 콤파약이 살아났다고. 그리고 공이 울렸어요. 그 다음 라운드가 돼서 했는데도 콤파약이 쉬는 시간 동안 데미지 회복을 못해요. 나오는데 비실비실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또 이제 타코닝은 찬스라서 약간 막 공격을 하고 막 하는데 레프리가 또 스톱을 시켜. 근데 콤파약이 이게 내가 지금 화면에 한번 이만큼 찢어졌어 눈이 피도 안 나잖아. 근데 그걸 상처 났다고 링닥터한테 가서 이제 레프리가 링닥터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제 레프리 입장에서는 콤파약을 좀 시간을 벌어주려고 생각을 했나 본데 링닥터가 WBC는 그게 있습니다. 링닥터가 눈부상이나 체크를 할 때 혹시 이 언어에 대해서 뭔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레드 카드하고 그린 카드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시합이 쇼킹을 못 한다면 레드 카드를 이렇게 보인다고. 예. 아, 그 카드를 지금도 시행하고 있나요? 지금 근데 잘 안 써요. 못 본 것 같아요. 잘 안 써요. 근데 그 링닥터가 약간 웃으면서 레드 카드 들고 올라와. 아예 준비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주 투에서 이렇게 보는데 레프리하고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카드 보이고 수동이 돼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콤파약은 살았어.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까지 부상이니까 채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몽고 부심은 그 타코닝이 이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 2라운드를 타코닝이 졌다 그래도 그 이후에 3회전, 4회전 데미지를 줬기 때문에 타코닝이 이긴 시합이든지 최소한 무승부가 나야 되는데 그 몽고 부심은 타코닝이 이겼다 그러고 또 하나 부심이 무승부가 나왔어요. 일본 부심은 그 태국 선수를 만점을 줬어. 그래가지고 2대1이 됐나? 무승부가 됐나 해서 어쨌든 콤파에게 방어를 하고 그 일본 부심은 영구 제명됐어요. 그래서 WBC에서 굉장히 그 수치스러운 어떤 그 결과로 지금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타코닝으로는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지. 그러니까 그런 논란 판정들이 참 사라테도 결국은 그 아까 언급하면서 넘어갔지만 루페 핀토르한테 그런 판정 결과를 받아들고 그냥 은퇴를 해서 10년간 링을 떠나잖아요. 근데 만약 거기서 무난하게 방어를 했다면 사라테 일생도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죠. 뭐 그 이후로 다시 뭐 슈퍼벤텀이나 이렇게 월장을 해서 다시 노려본다든가. 내가 하여간 그런 거 제일 심한 거는 그 환마틴 코이하고 애들 혼자 했을 것 같아. 그게 제일 심한 그 시합은 끝판왕이죠. 정말. 끝판왕 정말. 그 심판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 그 후에 모든 배정에서 제외됐다가 몇 년 뒤에 그 베네수엘라 심판인가 그런데 자국에서 하는 경기에서 한 번 더 배정되고 은퇴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도 안 되는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변정일 아, 선수 얘기했는데 야쿠시지. 예, 변정일 선수 야구시지 1차전의 그 판정은 변정일 선수의 그 팀워크를 완전히 해체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모터이던 장병호 회장님 또 그 거기 그때 이제 트레이너로 그 지도하고 이제 같이 계속 고생해 주셨던 조민 그 트레이너 원장님 이제 이분들이랑 또 변정일 선수 이게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리고. 네, 그 팀워크가 완전히 이제 와해돼 와해돼 버리고 거기다 변정일 선수는 이제 군에 입대를 해서 그 방위를 받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저 화랑체육관에서 더 이상 운동을 못 하고 그 매니저와 관계가 나빠져 가지고 결국은 별거 아닌 일로 이제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한 8년 정도를 끌다가 결국은 이제 감정 소모죠. 그러니까 돈 액수도 1,000만 원이 안 되는 액수였어요. 이거는 돈 싸움이 아니라 감정 싸움인데 그 빌미가 이제 시작이 됐던 거고. 그래서 재도전을 야쿠시지랑 이제 하러 갔을 때 그게 94년 7월이었는데 그 시합을 앞두고는 다른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세계 타이틀 매치를 준비하는 도전자로서의 준비가 현격히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의욕이 완전히 꺾인 상태로 그렇죠. 도전 기회를 이제 얻은 셈인데 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푸트웍이나 이런 건 뭐 여전했지만 그렇게 뭐 가벼운 펀치를 맞았는데도 이렇게 쉽게 잡고 무릎을 꿇고 뭐 이러니까 경기를 어떻게 뭐 속행할 여지가 없는 거죠. 일단은 뭐 속마음은 모르지만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의지가 없던 것 같아요. 뭐 네, 이기겠다는 의지도 그래 없는 것 같고.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됐고 야쿠시지는 뭐 논란의 챔피언이 됐지만 오히려 챔피언 된 이유는 지금 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안정되게 시합을 했고 이제 큰 승리를 하나 또 거두죠. 그렇죠. 나스요시가 이제 제기를 하고 JBC로부터 라이센스를 받고 야쿠시지와 그 벌이는데 아마 일본인들끼리 한 세계 타이틀 매치 중에 가장 그 큰 규모의 이벤트 중에 하나가 된 시합이었어요. 그 시점까지는 이제 최고의 흥행이었죠. 네. 그 흥행이 이제 2000년도에 그 하다케야마 사카모토 경기를 이제 깨지게 되는데 뭐 모든 이슈, 돈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일본 내 가장 큰 빅 이벤트였습니다.
시합 전 예상은 뭐 하다케마가 워낙 그 카리스마가 다스요시. 다스요시가 워낙 그 카리스마가 있고 해서 다스요시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는데 막상 시합에서는 뭐 야쿠시츠가 거의 완승에 가깝게 완승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시합도 이제 다스요시가 그냥 도전자로서 간 게 아니고 그 전에 이제 JBC에서 그 눈부상에 대한 거를 이제 그 감면을 받아서 빅토르 라바날레스와 잠정 챔피언 결정전을 하죠. 예. 그래서 빅토르 라바날레스를 복수하고 네, 판정으로 꺾으면서 잠정 챔피언이 돼요. 그래서 그 시합도 다스요시는 잠정 챔피언, 야쿠시츠는 정규 챔피언. 그래서 왕좌 통일전으로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시합은 뭐 나름 그 굉장히 그 내용은 있는 시합, 그 뭐 규모에 맞게 했는데 예상을 좀 깨고 야스쿠치가 뭐 승리를 하고 그 챔피언 방어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스요시는 이후에 이제 그 후에 이제 다시 재기를 시리몬코라고 하는데 이제 이제 그 후에 한 차가 올려서 네. 사라고사에게 2번 지고 네. 그 후에 다시 이제 벤텀급으로 내린 게 97년이에요. 그러면서 시리문코를 그때 정말 기적 같은 KO로 꺾으면서 다시 이제 재관을 하게 되죠. 하고 그냥 그 야쿠시치 얘기를 계속 하자면 그런 후에 이제 6차 방어전인가요? 4차까지 방어하고 5차 5차 때 방어전에서 웨인 이제 맥컬로우를 그 만나죠. 아일랜드에 예. 와이프가 아주 이쁘게 생긴 그 약간 그 고삐 풀린 강아지 같은 스타일의 그 아일리시의 그 뜨거운 피가 흐르는 그쪽도 아일랜드였나요? 아니면 그 아일랜드 출신? 국적은 영국으로 기억해요. 아일리시 출신이었을 네,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 보면은 잘 이렇게 방어전을 하다가 굉장히 그 강한 상대가 와서 그냥 뭐 이렇게 순리대로 테드를 뺏기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와다나베지로가 로만한테도 그래 이렇게 뺏기는구나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뭐 맥걸러한테는 뭐라 그래야 되나 무난한 판정패를 당하고 가와시마 히로시도 제리 페널로서에게 네. 그렇게 뺏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 하다가 아주 그 강적을 만나면 이렇게 뭐 아주 처참하게 지지는 않더라도 그래 이렇게 지는구나. 그러니까 이영철 오니스카하고는 약간 결이 틀리게 점잖게 그 판정패 당해서 타이틀을 양도하는 야쿠시치가 좀 그런 시합이었고 뭐 시합 끝나고는 야쿠시치 표정 보면 뭐 후회도 없고 나는 이제 세계 타이틀 이만큼 했다 뭐 이런 저거였고 맥컬라우는 그 챔피언이 되면 이제 조니 브레달 그 북유럽의 태양 덴마크의 별이죠. 덴마크의 별이죠. 그 선수를 뭐 이기고 방어전을 하다가 맥컬라우한테서 어디로 넘어가죠? 타이틀이? 맥컬로우가 반납을 체급 올리면서 하죠. 반납을 체급 하고 올리고. 다니엘 사라고사에게 도전을 하게 되면서 타이틀 반납을 하는데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엔 얘기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파트 4에서 벤텀급의 마지막을 그 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뭐 토크하면서 또 바쁜 전화 때문에 잠깐 통화도 하시고 하느라고 정신이 좀 없었을 것 같아요. 생업도 해야 되니까요. 이게 저희가 이제 옛날에는 그 오밤중에 녹화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늦게 끝나면 그 다음 날도 좀 데미지가 와서 오늘 낮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뭐 업무상 전화가 가끔 오네요. 근데 뭐 안 받을 수도 없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3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